왕보다 더 높은 왕비. 옛날 고려 충렬왕의 셋째 아들 장은 신하의 말에 깜짝 놀라 재차 물었지요. 이미 충렬왕께서 왕위를 내놓으셨다고 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그리 하신 것이야? 원나라 조정에서 시킨 일이라고 합니다. 세자 장은 기가 막혔지요. 하지만 이미 원나라 왕실에서 결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되물릴 수도 없었습니다. 세자 장은 갑작스레 충렬왕의 뒤를 이어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지요. 그가 바로 충선왕이었습니다. 이러다가 고려는 망하고 말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지. 아버지처럼 흥청망청 세월을 보낼 수는 없어. 어려서부터 총명하던 충선왕이 이런 다짐을 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삼별초를 진압한 몽고는 나라 이름을 원으로 바꾸고 고려를 간섭하기 시작하였지요. 몽고인들처럼 머리를 깎게 했고 몽고 옷을 입게 했으며 관리들은 몽고의 말을 쓰도록 했습니다. 임금의 시호에 종자나 조자를 붙이지 못하게 한 것도 몽고의 지시였지요. 원나라는 고려의 선조들이 어렵게 차지한 천령 이북과 자비령 이북의 땅을 자신의 영토라며 빼앗아 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물건들을 자기 나라로 가져가게 되었지요. 그러다 나중에는 시집을 가지 않은 처녀들을 궁녀로 바치게 했습니다. 그 때문에 백성들은 자신의 딸을 빼앗길까봐 남장을 시키기도 하였고 10살이 넘기 전에 아예 시집을 보내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원나라를 등에 업고 세도를 부리는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뱃속을 채우기 위하여 무자비하게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였지요. 고려의 백성들은 나날이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선왕의 아버지 충렬왕은 나라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지요. 충렬왕은 매일같이 궁궐을 비운 채 사냥만 다녔습니다. 궁궐에 머물러 있는 날에는 궁녀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기 일쑤였지요. 충선왕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원나라의 강압으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관청을 폐지하고 고려의 관청을 되살릴 것이다. 또한 문신들을 새로이 등용할 것이며 승려와 내시의 등급과 직분을 새로이 개편할 것이다. 임금의 즉위하자 충선왕은 그런 명령을 신하들에게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나라를 등에 업고 세력을 부리던 무리들을 내쫓고 그들이 강제로 백성들에게 빼앗았던 토지를 돌려주었지요. 비로소 백성들은 한숨을 놓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한결같이 충선왕을 칭찬하였지요.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충선왕의 이러한 일들은 원나라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일이어서 원나라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충선왕이 가까운 신하들과 함께 고려를 새롭게 일으키기 위한 일에 골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왕비인 개국대장 공주는 원나라에 보낼 편지를 쓰고 있었지요. 지금 고려의 국왕 충선왕은 원나라의 시선을 피하여 나랏일을 제멋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선왕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우리 원나라를 반대하는 일이옵니다. 부디 충선왕을 원나라로 불러 그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개국대장 공주는 원래 원나라 진왕의 딸이었습니다. 삼별초를 토벌하며 고려를 완전히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든 원나라는 충렬왕 때부터 고려의 왕이 원나라 공주와 혼인하도록 강요하였지요. 그 때문에 충렬왕 그리고 충선왕도 억지로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이미 혼인을 하여 왕비가 있던 두 임금은 먼저 있던 고려인 왕비를 후비로 내몰고 몽고 공주를 제1왕비로 삼아야 하였지요. 개국대장 공주는 바로 그리하여 충선왕에게 시집을 온 왕비였습니다. 충선왕은 이런 개국대장 공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자신이 세자였을 때 혼인한 조비를 더 좋아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개국대장 공주는 어떻게 해서든 조비를 몰아내고 자신이 충선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려 했던 것이었지요. 이런 음모를 눈치채지 못한 충선왕은 아무것도 모른 채 매일 고려의 앞날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상감마마 궁궐 대문에 해괴한 편지가 나붙어 있다고 하옵니다. 신하 하나가 급히 달려와 아뢰었지요. 다름이 아니오라. 조비께서 무당을 불러 구슬했는데 무당에게 부탁하기를 상감께서 개국대장 공주를 사랑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하옵니다. 뭐라? 그게 사실인가? 상황은 확실히 알 수 없사옵니다. 다만 그 편지를 보고 놀라 개국대장 공주께서 조인규를 비롯한 그 안팎의 식구들을 이미 잡아들여 옥에 가두었다 하옵니다. 뭐라? 어찌 왕비는 임금인 나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런 짓을 한단 말인가?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개국대장 공주는 충선왕과 상의 한번 하지 않고 조비의 아버지 조인규와 그의 부인을 원나라로 압송하도록 명령하였지요. 결국 조인규는 원나라 관리들의 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인규는 자신의 딸인 조비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미 개국대장 공주의 지시를 받은 원나라의 관리는 조인규를 심하게 고문하여 거짓 자백을 얻어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원나라 조정에서는 즉시 충선왕을 원나라로 불러들였지요. 고려의 국왕은 듣거라. 그대는 어찌하여 개국대장 공주를 미워하고 그런 잔악한 음모를 꾸민 것이냐? 충선왕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지요. 이미 그것이 개국대장 공주의 음모라는 것을 알아차린 뒤였고 이제 와서 항변한들 원나라 왕이 그것을 들어줄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려의 임금인 내가 이토록 힘이 약하단 말인가? 충선왕은 땅을 치며 한탄하였지요. 고려와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충선왕만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충렬왕 때에도 마찬가지였지요. 충렬왕의 부인이 된 제국대장 공주 충선왕의 어머니는 제멋대로 나랏일을 처리하였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옥에 가두었습니다. 충렬왕이 나랏일을 돌보지 않고 사냥에 빠져 지냈던 것은 왕비인 제국대장 공주 탓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하여도 제국대장 공주가 나서서 사사건건 반대하고 참견했기 때문이었지요. 충렬왕은 그런 왕비를 나무랄 수가 없었습니다. 제국대장 공주는 원나라 황제의 딸이었고 공연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로울 것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결국 충선왕은 즉위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강제로 왕위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원나라는 비슷한 이유로 왕위에서 쫓아냈던 충렬왕을 다시 임금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한편 쫓겨난 임금이 또다시 왕이 되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더 우스운 일은 충선왕은 이후에 다시 한번 왕위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나라는 제 입맛에 따라 고려의 국왕을 함부로 갈아치웠던 것이었지요. 충신을 구해준 나무. 옛날 고려 공민왕 시절 조정에는 이색과 이숭인이란 신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학문이 깊고 덕성이 높았지요. 또한 임금을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정에는 간신들이 많았지요. 이들은 틈만 나면 충신들을 모함하여 역적으로 몰아세우곤 했습니다. 간신들은 이색과 이숭인도 내버려두지 않았지요. 어느 날 간신들은 임금 앞으로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이색과 이숭인을 잡아들이십시오. 이 자들이 나라를 뒤엎으려고 역적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색과 이숭인은 충성스런 신하라고 믿어왔기 때문이었지요. 임금은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여봐라, 이색과 이숭인을 당장 잡아들여라. 임금은 간신들의 말만 믿고 이색과 이숭인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지요. 간신들은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수도인 개경에 두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손이 닿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신들은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지요. 전하, 이색과 이숭인을 귀양 보내야 합니다. 개경에 놓아두면 이들을 따르는 무리들과 내통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은 간신들의 상소를 받아들여 이색과 이숭인을 충청도 청주 땅으로 귀양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귀양 가는 날 백성들은 길가로 나와 통곡을 하였지요. 두 분이 귀양을 떠나시면 백성들은 누구를 믿고 산답니까? 백성들은 애통해하며 두 충신을 떠나보내었습니다. 이색과 이숭이는 다음날 저녁 청주 관아에 도착하였지요. 청주 목사는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지요. 웬 비가 이렇게 쏟아지지?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 봐. 비는 금방 그치지 않았지요. 사흘 낮과 밤 동안 내리 쏟아내렸습니다. 청주 고을은 난리가 났습니다. 홍수가 나서 온 고을이 물바다로 변해버린 것이었지요. 집들도 떠내려가고 살림 도구들도 둥둥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청주 관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물이 쏟아져 들어와 물바다가 되었지요. 감옥에 갇혀있는 이색과 이숭이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물에 빠져 죽겠소. 어서 피신을 해야 하오.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어찌 피신을 할 수 있겠소. 우선 이 감옥에서 빠져나가 봅시다. 두 사람은 옥문을 힘껏 밀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옥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밖에 누구 없소. 옥문을 열어주시오. 이색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옥졸들이 보이지 않았지요. 이숭이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았지요. 여기에 계속 있다가는 물에 빠져 죽을 것입니다. 다 같이 힘을 합쳐 옥문을 열어봅시다. 감옥 안에 있던 사람들은 힘을 합쳐 죽을 힘을 다해 옥문을 밀었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부서져 나동그라지게 되었지요. 이제 되었소. 감옥에서 나갑시다.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우르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살 길을 찾아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지요. 이색이 이숭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지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니
관아 밖으로 나가도 몸을 피할 곳이 마땅치 않을 것이오. 당장 급한 대로 저기 있는 은행나무 위로 올라갑시다. 이승희는 관아 마당에 있는 은행나무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은행나무는 크고 우람하였지요. 땅에 뿌리를 박은 채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은행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지요. 관아로 물이 점점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은행나무만 남겨놓고 관아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지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하였소. 이 나무가 우리를 구해준 것이오.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빗줄기가 가늘어지게 되었지요. 날이 밝았을 때에는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색과 이숭이는 나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나무를 어루만지며 따스한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은행나무야 고맙다. 네가 우리를 구해주었어. 이색과 이숭인이 갇힌 청주 관아를 비롯하여 청주에 온 고을에 홍수가 났다는 소식은 임금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지요. 죄 없는 충신들을 역적으로 몰아 하늘이 노하신 게야. 당장 이색과 이숭인을 풀어주어라. 임금님은 이렇게 명령하였지요. 그리하여 이색과 이숭이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 뒤 청주 관내에 있던 은행나무는 충신을 구해준 나무라고 고을 백성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인의 정절 바위. 조선 인조 때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포천에 정치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지요. 그는 부인과 함께 농사를 지어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씨는 몹쓸 병에 들어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지내게 되었지요. 부인 유씨는 정성을 다해 병들어 누운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남편은 아내가 안쓰러워 말끝도 잇지 못하고 눈물만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셔요. 어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셔야지요. 그러나 부인 유씨의 정성어린 간호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병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더니 마침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인 유씨는 남편을 장사 지내고 난 뒤 무덤 앞에 막을 짓고 산속에서 혼자 지내었습니다. 옛날에 부모가 돌아가시며 무덤 옆에다 여막을 짓고 3년 동안 여막살이를 하곤 했지만 남편이 죽었다고 여막살이를 하는 사람들은 없었지요. 그런데 부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덤을 지키며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칭찬하였지요. 그 무렵 느닷없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쪽에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와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지요. 이 마을 가까운 곳까지 오랑캐들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정신없이 피난을 떠났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달려와 유씨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지요. 어서 피해요. 오랑캐들이 근처에 와 있대요. 어서 우리와 함께 떠납시다. 그렇지만 유씨는 남편의 무덤을 버려두고 혼자 떠날 수는 없다며 그대로 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오랑캐들이 한바탕 마을을 휩쓴 뒤 유씨가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지요. 큰일이구나. 저들에게 잡혀 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남편 뒤를 따르도록 하자. 오랑캐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유씨는 무덤 옆에 있는 바위에 올라가 절벽 아래로 몸을 날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버린 유씨를 기려 바위 이름을 나감이라 하였고 그 후로 동네 이름도 나감동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룻밤에 만든 탑. 옛날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질 무렵 도선이라는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선 스님은 우리나라의 모습이 배와 같다고 생각하였지요. 동쪽 바다가 있는 곳은 산이 많고 높다. 그래서 무척 무겁지. 반대로 서쪽 바다가 있는 곳은 논밭이 많아서 땅이 낮고 가볍지. 땅의 무게가 서로 맞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배가 기울지. 이대로 놓아두면 틀림없이 오랑캐들이 많이 쳐들어올 게야. 도선 스님은 몇 날 며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운주사가 있는 곳에 1000개의 돌탑과 1000개의 돌부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1000개의 돌탑과 돌부처를 모아놓으면 이곳이 엄청나게 무거워질 것이야. 그리 되면 서쪽도 전보다 훨씬 무거워지겠지. 그럼 오랑캐들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야. 도선 스님은 나라를 지키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어린 동자 한 명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나라 사람들이여, 이곳으로 내려와 1000개의 탑과 1000개의 돌부처를 만들어 주십시오. 도선 스님은 팔을 번쩍 들어 올리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늘나라 사람들이 구름을 타고 운주사로 내려오게 되었지요. 하늘나라 사람들은 불상과 탑을 아주 잘 만드는 도공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내일 새벽 닭이 울 때까지 1000개의 돌탑과 1000개의 돌부처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늘나라 도공들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돌탑과 불상이 하나 둘씩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지요. 어린 동자는 도공들 사이를 오가며 작은 돌들을 옮겼습니다. 아유, 힘들어. 빨리 해가 떠서 닭이 울었으면 좋겠다. 어린 동자는 점점 일하는 게 싫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을 해도 해는 떠오르지 않았지요. 도선 스님이 도수를 부려서 해가 떠오르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을 마칠 때까지 해를 꼭 붙들고 있어야지. 시간이 점점 흘러서 하루가 훌쩍 지나가 버렸지요. 도공들은 그제서야 일을 거의 다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도선 스님은 만족스러워하면서 붙들고 있던 해를 놓아주었지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어린 동자는 꽃기호 하고 닭 울음소리를 흉내내었습니다. 해가 하늘 위에 떠오르려면 아직 멀었는데도 말이지요. 어린 동자가 일을 하기 싫어서 꾀를 부린 거였습니다. 닭이 울었어. 어서 하늘로 올라가야지. 도공들은 하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운주사의 돌탑과 돌부처는 1000개에서 하나씩 모자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부 안용복. 조선 숙종 임금 때 일본 배들은 여러 번이나 우리나라의 울릉도까지 와서 고기를 잡아갔습니다. 틈만 나면 우리나라 어부들을 못살게 굴기도 하였지요. 어느 날 어부들과 고기를 잡으러 울릉도에 도착한 안용복은 일본 배가 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을 보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안용복은 더 이상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지요. 안용복은 다른 어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울릉도는 우리 땅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일본 배들을 혼내줍시다. 안용복과 어부들은 일본 배들을 향해 힘차게 노를 저어갔습니다. 안용복은 타고 간 배를 일본 배들 가운데 한 척에 바짝 붙였지요. 이놈들아, 내 그물을 받아라. 안용복은 배 안에 있던 일본 사람들의 머리 위에다가 그물을 던졌지요. 그리고 일본 배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갑작스런 공격에 넋을 잃고 말았지요. 안용복과 어부들은 그물에 걸린 사람들을 꽁꽁 묶어서 꼼짝 못하게 묶었습니다. 그런데 안용복이 다른 일본 배를 공격하기 위하여 우리 배에 옮겨 타려 할 때였지요. 어느새 다가온 일본 배 6척이 우리 배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용복과 어부들은 사람들이 배 안으로 뛰어내리자 더욱 용감하게 맞서 싸웠지요. 안용복은 앞장서서 일본 사람들을 때려 주었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지요. 저기 맨 앞에서 싸우는 조선 사람을 붙잡아라. 안용복은 붙잡히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달려드는 일본 사람들을 당해내기란 쉽지 않았지요. 일본 사람의 주먹에 머리를 맞은 안용복은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안용복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뜬 곳은 일본의 오키도라는 곳이었지요. 일본 사람들은 안용복과 박어둔 2사람을 감옥 안에 가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조선 사람이 울릉도에서 고기를 잡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나는 울릉도에서 고기를 잡는 일본 배들을 쫓으려고 했을 뿐이다. 안용복은 당당하게 오키도의 관리와 호키주의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안용복의 끈질긴 외침이 일본을 다스리던 높은 사람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는 안용복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로 조선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지요. 그래서 안용복을 다시 조선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일본 배들이 울릉도에서 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적은 문서도 주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돌아오던 안용복은 대마도 관리에게 그 문서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대마도 사람들은 고기 잡이를 하며 살았기 때문에 고기가 잘 잡히는 울릉도가 욕심이 났던 것이었지요. 게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온 안용복은 함부로 나라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안용복이 2년 만에 풀려났을 때 일본 사람들이 아직도 울릉도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지요. 이 소식을 들은 안용복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용복은 일본 사람들을 울릉도와 독도에서 물리칠 좋은 계획을 세우고 뜻을 같이 하는 13명의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울릉도로 향하였지요. 울릉도에 도착해보니 때마침 일본 배 5척이 다가왔습니다. 안용복이 당당하게 말하였지요. 너희 일본 배들이 어찌하여 우리 조선 땅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냐? 어서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러자 겁이 난 일본 배들은 재빨리 독도로 도망을 갔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독도에서 불을 피우고 밥을 지어 먹고 있었지요. 그들을 뒤따라간 안용복은 배에서 내리어 몽둥이로 일본 사람들의 소치며 밥그릇을 모두 깨트려 버렸습니다. 안용복은 도망치는 일본 배를 쫓아가는 척하며 호키주까지 배를 몰았지요. 호키주 태수와 다시 단판을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 벼슬도 없는 나의 말을 일본 관리들이 들어줄 리가 없지. 그래서 안용복은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꾸미고
태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나는 조선에서 온 안용복이다. 울릉도와 독도는 예부터 우리나라 땅이었다. 그런데 너희 나라 배들이 우리나라 땅인 울릉도와 독도에 함부로 들어와서 고기를 잡아갔지.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글을 써서 약속하라. 안용복은 대마도 관리가 일본 조정으로 들어가야 할 물건을 몰래 빼돌리고 있는 사실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대마도 관리와 호키주 태수는 안용복에게 다시 울릉도를 침범하는 일본인이 있으면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였지요. 그런데 조선으로 돌아온 안용복은 함부로 나라 밖으로 나가 이웃 나라와 다투는 불씨를 만들었다 해서 큰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 신하들은 안용복을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일본으로부터 약속한 문서가 와서 안용복은 다행히 목숨만은 구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결국 안용복은 귀양을 가야 했습니다. 그 후 안용복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4만 년을 산 사람. 아주 오랜 옛날 어느 시골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지요.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하루 세끼 밥을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먹을 것이 떨어져 남편이 걱정을 하였지요. 그때 이것이라도 팔아다가 쌀을 사 오십시오 하며 아내가 자기의 긴 머리를 잘라서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까지 팔아서 살아야 하는 자기 신세가 한심하였지만 어쩔 수가 없었지요. 남편은 아내가 잘라준 머리를 들고 장으로 떠났습니다. 가면서 이걸 팔아서 쌀을 사와봤자 그 쌀은 곧 떨어져 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는 팔 것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머리를 판 돈으로 총을 한 자루 사왔습니다. 그 총으로 사냥을 하고 그 사냥한 것을 팔아서 쌀을 사면 되겠다고 생각하였지요. 남편은 그 총을 들고 매일매일 사냥을 나갔습니다. 꿩도 잡고 노루도 잡고 사슴도 잡아다가 파니 그럭저럭 생활을 꾸려나갈 수가 있었지요. 어느 날 사냥을 나갔던 남편은 사냥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해 지는 줄도 모르고 사냥을 하다가 들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는 그 총을 자기에게 줄 수 없느냐고 물었지요. 왜 그러십니까? 저는 당신처럼 사냥하는 포수에게 맞아 죽은 몸입니다. 누구도 내 죽음을 알지 못하지요. 육체는 썩어버렸으나 내 혼은 남아서 이렇게 떠돌아다닌답니다. 아직도 편안히 쉴 곳이 없어 돌아다니니 당신이 나를 잘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포수는 그 꿈에 본 여인이 알려준 곳을 찾아가 보았지요. 과연 사람의 뼈들이 있었습니다. 포수는 그 뼈들을 자루에 고이 넣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시 꿈에 그 여인이 나타났지요. 당신 때문에 편안히 지낼 수 있어 다행입니다. 당신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어요. 포수는 마음이 흡족하였습니다. 그 후로 포수는 하는 일마다 잘 되었지요. 사냥을 나가면 수확이 많았고 더구나 호랑이나 사슴을 많이 잡을 수 있어 얼마 안 되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부부는 옛날의 어려움을 모르고 지내게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그들도 늙었습니다. 포수는 이렇게 좋은 세상을 두고 죽을 생각을 하니 슬프고
억울하기 그지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다시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죽을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이 세상이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사는 법이 없을까요? 여인은 무엇을 잠깐 생각하더니 집신 세 켤레와 밥 세 그릇을 정성껏 차려서 당신이 사는 동네의 제일 높은 곳에 가서 간절히 빌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서 당신을 데리러 오는 저승사자를 만날 것인데 그에게 그 집신과 음식을 주면 당신을 데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날 그 포수가 꿈속에 만났던 여인의 말대로 준비를 하여 동네에서 제일 높은 동산 위에 가서 빌고 있을 때였습니다. 허름하게 차린 사람 셋이 나타나더니 배가 고프다며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였지요. 그 밥을 주자 그들은 맛있게 먹고 나더니 먼 길을 오느라고 신발이 모두 해졌다고 집신까지 갖고 가버렸습니다. 그 후 그 포수는 이 세상에서 4만 년 동안이나 살았지요. 그래서 그를 사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승 세계에서는 그만 사만이를 데려가야 한다는 걸 깜빡 잊어버렸지요. 마침내 그를 찾을 생각을 해냈을 때는 그가 있는 곳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사만이를 찾을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한 가지 꾀를 내었지요. 저승에서 여러 사자들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만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그를 찾기 위하여 숯을 냇물에 씻었지요. 한참 숯을 냇물에 씻는데 마침 한 노인이 그것을 보고 참 오래 살다 보니 별놈들 다 보겠구나. 내 세상에서 4만 년이나 살았으나 숯을 냇물에 씻는 놈들은 처음이로군 하며 지나가 버렸지요. 옳지. 저승에서 온 사자들은 곧 바로 그를 저승으로 데려가 버렸다고 합니다. 아이를 구한 송아지. 옛날 어느 마을에 또리라는 아이가 살았지요. 또리는 여느 아이들 중에서도 특히 순박한 시골 아이였습니다. 또리에게는 항상 붙어 다니는 송아지 한 마리가 있었지요. 또리와 송아지가 붙어 다닌 것은 몇 년 전부터의 일입니다. 또리가 아장아장 걸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또리가 보이지 않자 어른들이 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수북이 쌓인 집 더미 옆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또리를 송아지가 마치 보호자처럼 감싸 안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한시도 또리 근처를 떠나지 않는 송아지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송아지가 전생에 또리 형이었다는 말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또리 역시 송아지에게 친형 이상으로 대해 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중에 마을 노인이 사라졌다가 나타나더니 며칠 후 돌아가신 것이었지요. 별 생각 없이 장례를 치른 지 며칠 되지도 않아 또 다른 노인이 밤새 사라졌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어김없이 며칠 후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을 청년들은 작정을 하고 밤새 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노인 한 분이 한밤중 일어나 문을 열고 나왔지요. 마치 넋이 나간 것처럼 노인이 걸어서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코 골짜기였습니다. 코 골짜기는 봉화산 자락이 코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 골짜기이지요. 그런데 노인이 혼자서 춤을 추는 것처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더니 쿵 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지켜보던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노인을 일으켜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다음날 노인은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였지요. 그러더니 역시 며칠이 지나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마을에는 이내 흉흉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지요. 그래서 밤만 되면 다들 무서워 밖에 나오지도 못하였고 특히 노인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리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였지요. 며칠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도깨비와 씨름을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밤중에 소변이 마려워 나갔는데 옆집 할아버지가 어디론가 가시길래 따라가 보았더니 코 골짜기였지요. 그러더니 이상하게 생긴 도깨비들과 씨름을 하더니 쓰러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도깨비는 어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순박한 어린아이에게 보였지요. 이런 이유로 노인들이 도깨비들의 꼬임에 빠져 씨름을 하다 목숨을 잃는 일이 허다하였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리가 도깨비의 정체를 눈치챈 이후부터 도깨비들은 조화를 부리지 못하여 노인들을 해치지 못하였지요. 화가 난 도깨비들은 그때부터 또리를 어찌해 볼 요량으로 호시탐탐 또리 주변을 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도깨비들이 노린 대로 또리가 마을 앞 바닷가 움푹 패인 바위에서 잠이 들게 되었지요.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바닷물이 들어 꼼짝없이 또리를 삼킬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송아지가 또리를 발견하고 발을 동동 굴렀지요. 파도가 연신 밀려오기에 송아지도 선뜻 바닷물에 발을 담그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물이 차오르자 송아지는 작심한 듯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 또리를 밑에서 밀어 올렸습니다. 그래도 또리는 요지부동이었지요. 그러다 갑자기 송아지가 마을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송아지 소리라고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큰 소리로 울어대었지요. 도깨비들도 그 소리에 놀라 멀리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피를 토하는 듯한 송아지 울음소리에 놀란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보니 바닷물이 이미 절반 가까이 또리를 휘감고 있었지요. 도깨비의 조화에 빠진 또리는 그때까지도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또리를 구하는 데 정신이 팔린 나머지 송아지는 그만 파도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송아지가 바닷물에 잠겨 끝내 목숨을 잃고 만 것이지요.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또리를 구한 송아지를 기리는 제사를 지내주었다고 합니다. 김자점이 죽은 이유. 김자점이 과거에 급제한 뒤 혼인을 하고 처가에 갔습니다. 김자점의 처가는 높은 벼슬아치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지역에서는 세도가 있는 집안이었지요. 그래서 비록 과거에 급제한 사위라 하나 김자점의 인물을 보기 위하여 관상가를 친척으로 가장하여 배석을 시켰습니다. 장인이 물었지요. 자네의 꿈이 무엇인가? 예, 제 꿈은 영의정이 되는 것입니다. 장인은 크게 놀랐지만 이내 껄껄 웃었습니다. 영의정을 입에 담을 만큼 포부가 큰 사위가 대견스러웠기 때문이지요. 김자점이 나가자마자 장인이 관상쟁이를 낚아채듯이 한쪽으로 끌고 가서는 물었습니다. 어떤가? 정말 영의정이 될 상인가? 사위분의 인물이 훤한 것이 앞으로 크게 될 인물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말꼬리를 흐리는 것이 무언가 숨기는 기색이 역력하였지요. 아니, 무슨 일인가? 속 시원히
얘기해보게. 그러자 관상가가 머뭇거리다 말을 꺼내었지요. 크게 될 인물인 것은 틀림없지만 돌아 나갈 때 사위분의 등에서 임금 왕자가 보였습니다. 김자점의 장인은 순간 깜짝 놀라더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관상쟁이의 소매를 다시 잡아 끌며 구석진 곳으로 가서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지요. 뭐라 했어? 그렇다면 왕이 된다는 뜻이요? 그것이 왕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가능성이 더 크지요. 참으로 암담한 일이었습니다. 이씨 왕조에서 김씨가 왕이 될 상이라면 분명 영모인데 만약 실패한다면 대역 죄인이 되는 것이었지요. 김자점의 장인은 관상가에게 애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해법을 주게. 그러자 관상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는 사위가 처가에 발을 딛지 못하게 하라고 일렀습니다. 서찰을 주고받더라도 보고 난 후에는 반드시 불태워 없애라고 신신당부하였지요. 관상가의 예언대로 김자점은 청나라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오르는 등 승승장구를 하다가 효종이 즉극한 직후 영모를 꾀하다 발각되어 광양으로 유배되었지요. 당시 영모에 연루되면 처갓집까지 무사할 수 없었는데 김자점의 처가는 연락을 끊고 사는 바람에 화를 면했다고 합니다. 한편 광양에 유배되는 도중 김자점은 자신을 호송하던 포졸들에게 부탁을 하였지요. 내 고향이에서 멀지 않은 나간 땅인데 가는 길 고향집에 들러 안 사람 얼굴이라도 보고 옷 가지라도 챙길 수 있도록 해주게. 귀양 가는 길이긴 하지만 세상을 호령하던 세도가인지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포졸들은 김자점을 나간 고향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나간 집에 들러 부인과 눈물의 상봉을 한 후 옷 가지를 챙기는데 부인이 김자점의 옷구름을 떼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부인, 이 무슨 해괴한 짓이오? 대감께서는 옷구름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옷구름을 떼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국의 영상을 지낸 사람이 어찌 채통도 없이 옷고름도 없는 옷을 입고 나간단 말이오. 김자점은 기어이 옷고름을 달아달라고 하였습니다. 부인은 하는 수 없이 옷고름을 다시 달아주었지요. 대감께서는 옷고름 때문에 반드시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자마자 김자점은 호송하는 포졸들을 피해 뒷문으로 달아났지요. 그러고는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던 나간 객사에 들러 주인에게 숨겨달라 일렀습니다. 김자점을 익히 알고 있던 주인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김자점을 안으로 안내하였지요. 뒤늦게야 김자점이 도망간 사실을 알게 된 포졸들은 멀리 못 갔을 거라 짐작하고 관아에 알려 빠져나가지 못하게 길목을 차단하는 한편 성 안팎을 수색하였습니다. 이곳저곳 검문하던 포졸들이 드디어 객사에 이르자 김자점은 황급히 대들보 위로 몸을 숨겼지요. 주인장, 혹 김자점 대감을 보지 못했는가? 아니, 한양에 있을 대감을 어찌 여기서 찾는단 말이오? 주인이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대역 죄인이라 혹 숨겨주다 발각되면 경을 칠 터이니 그리 아시오. 그건 그렇고 여기 막걸리나 한 사발 주시오. 허겁지겁 김자점을 찾아 나선 포졸들은 목이 말랐는지 주인에게 막걸리를 달라고 부탁하였지요. 주인이 가져다 준 막걸리를 마시면서
포졸 한 명이 고개를 젖히는 순간 대들보 사이로 웬 옷고름이 삐죽하게 나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결국 부인이 우려했던 대로 김자점은 옷고름 때문에 잡혀 차명을 당하고 말았지요. 후궁이 된 시골 처녀. 며칠 전부터 시작된 장마가 계속된 어느 날 떨어지는 빗방울을 멍하니 바라보는 박명원의 기억 속으로 정조를 아련했던 그날의 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과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데 무엇이 그리 급하다고 일이 서두르시는지 모르겠소. 전하, 그리 생각하시면 아니되옵니다. 어서 후사를 보셔야 왕실이 안정되는 법이옵니다. 그는 정조의 혼인을 성사시키고자 간곡히 말하였습니다. 박명원은 정조의 고모부로 살아생전 아버지의 사도세자를 적극적으로 변호해준 화평옹주의 남편이었기에 정조는 그를 남달리 신임하고 있었지요. 과인이 이토록 건강한데 무엇이 그리 걱정이랍니까? 왕후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길을 이어 간택된 선빈 성씨가 낳은 무녀세자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뜬 후 더 이상 후사가 없자 많은 신하들이 후궁을 드릴 것을 적극적으로 간청하였지만 정조는 매번 거절하였습니다. 정조는 박명원의 주청에 못 이기는 척 말하였지요. 정 그러시다면 좋은 교수를 찾아주십시오. 신하들이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그런 사람 말입니다. 정조가 승낙하자 박명원은 기뻐하며 아뢰었습니다. 전하, 실은 소신의 진려 중에 재색을 두루 갖춘 교수가 한 명 있사옵니다. 가세가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오나 전하를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박명원은 은근히 심중에 두고 있던 사촌 조카딸 이야기를 꺼내었지요. 그럼 간택이다 뭐다 일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공의 사촌에게 의견을 물어서 좋다 하면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정조는 모든 일을 박명원에게 일임하였지요. 박명원은 그 길로 사촌의 집으로 불이 나게 달려가 의논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뻐 날뛸 줄 알았던 사촌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언성을 높였지요. 형님, 그 무슨 말씀이시오? 대궐의 후궁 자리는 왕자를 생산하지 못하면 그걸로 끝인데다 설령 왕자를 생산한다 해도 시기와 암투가 끊이지 않는 곳인데 내 어찌 귀한 딸을 그런 곳에 보낸단 말이오. 이보시게 이 일이 성사되면 가문의 영광이 아닌가. 내 비록 가난하지만 곱게 기른 딸 자식을 호랑이 굴 같은 대궐에 보내면서까지 가문을 빛낼 생각은 주어도 없습니다. 허허, 이거 참. 자네 생각이 정 그렇다면 어쩌겠는가. 내 이만 돌아가겠네. 그날부터 박명원은 혼자 속을 끓이기 시작하였지요. 이 일을 어쩐다. 친척이라 말해 놓았는데 이제 와서 다른 집 교수를 고를 수도 없고. 박명원은 방문을 닫고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뾰족한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지요. 박명원이 끙끙거리며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밖에서 하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이 박생원님 오셨습니다. 박명원은 자리에 일어나 앉았지요. 박생원은 박명원의 먼 친척벌 되는 이로 전라도 여주에서 농사를 지으며 서생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워낙 가난하여 친척들과는 일절 연락을 끊고 사는 박생원이었지만 박명원은 가끔 한양에 올라오는 그를 며칠씩 집에 묵게 하고 내려갈 땐 노자라도 얼마 손에 쥐어서 보내곤 하였지요. 아니 대감
어디 편찮으시오? 박생원이 박명원의 낯빛을 보더니 놀라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헌데 이 장마에 한양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실은 이번 장마로 집이고 뭐고 다 홍수에 떠내려가고 말았네. 그래서 이번 장마로 여주 일대가 큰 피해를 보았는데 박생원 역시 살고 있던 살림살이 하나 건지지 못하고 그저 식솔들을 데리고 몸만 간신히 빠져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살림이야 워낙 가난하여 건질 것도 없었지만 그나마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논 면 마지기마저 불어난 강물에 모두 씻겨 내려가 살 길이 막막하여 무작정 한양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무작정 오긴 했는데 당장 거처할 곳도 없어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찾아왔네. 다른 이는 몰라도 대감께서는 우리를 무정하게 내치지 않을 것 같아서. 박생원의 눈가에 희미하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식솔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남문 근처에서 기다리라고 했네. 이제 곧 어두워질 텐데 다 큰 딸 자식을 그런 곳에 두고 와서 영 마음이 놓이질 않는군. 딸이라고요? 박명원의 귀가 번쩍 트였습니다. 딸 아이가 올해 몇입니까? 벌써 19이라네. 그 아이도 어서 혼처를 정해야 하는데 누가 우리 같은 가난뱅이와 사돈을 맺으려 하겠는가? 박생원의 말에 박명원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여봐라, 당장 박생원님을 모시고 가서 식솔들을 모셔오도록 해라. 그리고 마님과 따님도 계시다 하니 가마를 대령하여 가도록 해라. 박명원의 예기치 않은 환대에 박생원은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잘만 하면 체면은 세우겠군. 시골에서 자란 아이니 조금 모자라긴 하겠지만 부인이 잘만 가르치면 되겠지. 얼마 후 박생원이 식솔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박명원은 하인에게 미리 일러둔 방으로 박생원과 식솔들을 모시게 한 후 박생원의 딸만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사뿐한 걸음걸이로 방으로 들어오는 박생원의 딸을 본 박명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골 아이인데다가 집안이 워낙 가난하여 기대하지 않았거늘. 박생원의 딸은 그야말로 어느 양가집 교수에게도 지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미모와 품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박명원이 묻는 말에 또박또박 공손하고 재치 있게 대답하니 박명원의 입에서는 연신 웃음이 배어 나왔습니다. 형님께서 딸아이 교육은 제대로 하시었소. 정말 훌륭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오셨으니 남의 집이라 생각지 마시고 자리가 잡힐 때까지 편히 지내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박생원은 그저 박명원의 말에 감격할 따름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명원은 가벼운 마음으로 정조를 아련하였지요. 전하, 지난번 말한 교수의 집에서 승낙을 받았사옵니다. 그러셨습니까? 한 번 더 말하지만 교수는 별탈 없을 사람이겠지요. 정조는 신하들이 후궁 간택을 두고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 터라 집안도 그렇거니와 인물 됨됨이도 정숙한 여인을 원하였습니다. 그 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옵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가세가 좀 곤궁하다는 것뿐이옵니다. 가세가 곤궁하다? 그거 오히려 잘 됐습니다. 처가가 가난하니 세도를 부릴 염려가 없을 것이고 어느 당파에도 속하지 않았을 것이니 신하들의 당쟁에도 관여치 않을 것 아닙니까? 정조는
박명원의 중매를 선 박생원의 딸을 후궁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장마통의 재산을 모두 잃은 아버지를 따라 한양에 올라온 것이 계기가 되어 하루아침에 후궁이 된 이 시골 처녀는 다름 아닌 정조의 셋째 부인인 수빈 박씨였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들은 정조의 뒤를 이어 왕 위에 오른 조선 제23대 왕인 순조입니다. 게으름 뱅이 장군. 조선 왕 인조 때의 일입니다. 인조 임금은 남한 산성이 자꾸 허물어져 가는 것이 걱정이었지요. 남한 산성은 수도 한양을 지키는 무척 중요한 산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흙을 쌓아 만든 산성이라 성벽 군데군데가 주저앉았지요. 임금은 장군 중에서 으뜸인 이서 장군을 남한 산성으로 보내었습니다. 장군은 말에서 내리더니 성큼성큼 걸어서 성벽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지요. 그 뒤를 꼼꼼하고 철저하다고 소문난 이회 장군과 많은 스님들의 존경을 받는 벼감 대사가 따랐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가장 잘 막아낼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군. 이서 장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파른 산세가 적들이 쉽게 기어오를 수 없는 곳입니다. 유해 장군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성 안으로 넓은 밭이 있고 물이 풍부하여 장기전에 대비하기 좋은 곳이지요. 벼감 대사도 한마디 거들었지요. 성곽의 길이가 어른 걸음으로 한나절은 좋게 걸리는 길이요. 이곳을 돌로 다시 쌓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닐 것이요. 쉽지 않은 일이기에 두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기로 결정하였소. 나라를 지키는 튼튼한 성을 쌓아주리라 믿소. 남한 산성을 반으로 나누어 동남쪽 성벽은 이회 장군이 맡고 북서쪽 성벽은 벼감 대사가 맡았습니다. 어느 이른 새벽이었지요. 이회 장군은 벌써 산에 오를 채비를 마쳤습니다. 산성을 오르기에 너무 이른 시간이 아닙니까? 부인 송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책임을 맡은 자가 게으름을 피우면 따라오는 사람들도 게으름을 피우기 마련이요. 또 성을 쌓는 일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나 마찬가지요. 어제도 늦도록 일하시느라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잖아요. 임금님께서 나를 믿고 맡기신 일이요. 누구보다 남편을 잘 아는 부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장군은 산성에 다다르자 신하들을 불러 모았지요. 먼저 성벽 주변의 나무들부터 모두 베어라. 장군의 명령을 이상하게 여긴 신하 한 명이 나서서 물었습니다. 장군님, 나무를 베어내는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큰 일입니다. 그냥 성벽부터 쌓아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나무는 자랄수록 뿌리가 깊어지고 멀리 퍼져 시간이 갈수록 성벽을 약하게 만든다. 그러니 나무를 베어내고 땅을 다져야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성벽이 될 것이다. 일꾼들은 장군의 명령을 따라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산 비탈에서 아름드리 나무를 베어내는 일은 쉽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영차 영차를 외치며 힘을 모아 일했습니다. 나무들을 모두 베어내고 나서야 이회 장군은 땅을 파고 다지는 일을 시켰습니다. 일꾼 가운데 반은 한쪽에서 땅을 파고 다졌고 나머지 반은 다른 한쪽에서 돌을 다듬고 깎는 일에 여념이 없었지요. 한편 북서쪽 성벽을 맡은 벼감 대사는 전국에서 스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전국 사찰의 소식은 보냈느냐? 일손이 부족하다. 계속해서 스님들을 불러 모아라. 우리가 동남쪽 성보다 먼저 일을 끝내야 한다.
벼감 대사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일을 먼저 끝내고 임금에게 칭찬을 받고 싶었지요. 땅을 다지는 일이 먼저이긴 하나 돌을 쌓아 올리는 일도 중요하지. 돌을 깎고 다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라. 대사님, 이회 장군은 돌을 쌓지 않고 나무만 열심히 베어낸다고 합니다. 그래? 나무를 베어낸다고? 그렇습니다. 성곽 주변의 오래된 나무들을 다 베어내야 땅을 다진다고 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다니 잘 되었다. 우리가 하루라도 먼저 공사를 마쳐야 한다. 북서쪽 성벽은 하루가 다르게 성곽 모양을 갖춰갔습니다. 이회 장군은 날마다 새벽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에 산성 맨 꼭대기로 올랐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일꾼들보다 먼저 나와서 공사장 주변을 살폈지요. 돌 하나라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예, 장군님. 옥수수알 모양으로 깎고 다듬어라.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가 옥수수를 한 번도 안 먹어본 모양이로구나. 옥수수 알들이 딱 맞물려 있는 매끈함을 잊지 말거라. 그렇게 매끈한 성벽이어야만 적들이 기어오르지 못할 것이다. 일꾼들은 탄성을 지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장군을 보며 그 어느 때보다 공들여 일했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회 장군은 조금이라도 잘못된 곳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허물고 다시 쌓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장군님, 공사 기간이 자꾸 길어집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가는 정해진 기간에 끝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장군님, 북서쪽 성벽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성쌓기 시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장군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전쟁 때 적군에게 당하고 말 것이다. 이것을 당장 허물고 다시 맞추어 쌓아라. 성벽 쌓는 일은 자꾸 더뎌지기만 했습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날수록 나라에서 내려준 공사비도 바닥이 났지요. 그날 밤 이회 장군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였습니다.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오. 부인 송씨는 장군의 마음을 읽는 듯 말하였지요. 제가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저도 돕고 싶습니다. 부인의 진심을 읽은 이회 장군은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흐트러짐 없는 튼튼한 성을 쌓고 싶소. 그런데 나라에서 준 공사비로는 감당이 안 되는구려. 그랬군요. 그렇다면 제가 나서 보겠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일에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보태는 건 당연하지요. 제가 내일부터 전국을 돌면서 공사비를 모아오겠습니다. 이회 장군은 부인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 송씨는 날이 밝자마자 짐을 꾸려 집을 나섰지요. 부인의 마음에 힘을 얻은 장군도 더욱 열정을 다해 일했습니다. 벼감 대사가 맡은 남한산성의 북서쪽은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비도 남아 나라에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회 장군을 헐뜯기 시작하였지요. 이회 장군은 원래 게으른 사람인가 보네. 벼감대사 쪽은 벌써 공사가 끝났는데 절반도 못 끝냈다는군. 소문에는 술과 여자를 좋아하여 공사비를 흥청망청 써버려서 그렇다는구먼. 장군이라는 자가 나란 일을 하는데 그래서야 되겠나? 공사비가 없어서 일꾼들 품삯까지 밀렸다지 뭔가.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이들은 더욱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발 없는 소문은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임금은 성 쌓는 일의 총 책임자인 이서 장군을 불렀습니다. 벼감 대사 쪽은 공사가 다 끝났는데 동남쪽은 아직도 공사 중이니 어찌된 일이오. 이회라는 자가 공사에는 힘쓰지 않고 술과 여자에 빠져 공사비를 다 써버렸다는 소문이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영의정이 말하였습니다. 이회 장군을 믿고 추천했던 이서 장군은 얼굴이 달아올랐지요. 벼감 대사는 모든 공사를 마치고 공사비까지 남겨 나라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이회에게 꼭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영의정이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서 장군은 지금 당장 그 까닭을 밝히고 죄 지은 자에게 책임을 물어 벌하라. 이서 장군은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하던 부하였기 때문에 더 큰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이서 장군은 한달음에 남한 산성으로 달려갔지요. 이회 장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열심히 공사장을 돌며 일꾼들을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이회 장군에게 달려가 죄인 다루듯 밧줄로 손을 묶고 이서 장군 앞으로 끌고 왔지요. 네 이놈, 너를 믿고 나라의 큰일을 맡겼는데 어찌 믿음을 저버리고 공사에 태만하였느냐? 저는 맡은 바 책임을 다했습니다.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한 것은 큰 죄이나 성 쌓는 일에는 조금의 소홀함도 없었습니다. 병사들이 이회 장군을 땅바닥에 꿇어 앉혔습니다. 용서를 빌어도 시원치 않을 놈이 감히 변명을 늘어놓다니 공사를 지연시키고 공사비로 술까지 마시고도 네가 무사할 줄 알았느냐? 공사비로 술을 마시다니요. 억울합니다, 장군. 이회 장군은 상상하지도 못한 이서 장군의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장 니놈을 참수형에 처하라는 어명이시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남한 산성 앞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저의 결백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분명 하늘이 제 뜻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회 장군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저 죄인의 목을 쳐라. 칼날이 번뜩이더니 이회 장군의 목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때였지요. 이회 장군의 목에서 매 한 마리가 나오더니 푸드덕 날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요. 매는 쓰러진 이회 장군의 몸을 몇 번이나 빙빙 돌더니 지붕 위를 크게 돌아 날았습니다. 그리고 담벼락 옆 커다란 바위 위에 내려앉아 슬프게 울기 시작하였지요. 사람들은 신기하고 놀라워 매가 앉은 바위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다가가자 매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매가 앉았던 자리에 매 발자국이 또렷하게 남았지요. 어찌 죽은 사람 몸에서 새가 나온단 말이야? 그것도 매가 말이야? 그냥 매가 아닌 게지. 딱딱한 바위에 저리 선명하게 발자국을 남기는 매가 어디 있나? 이회 장군은 억울하게 죽은 게 틀림없어. 세상에, 이 일을 어쩌면 좋나?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였지요. 그 시각 이회 장군의 부인 송씨는 송파 나루에 다다랐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쌀과 돈을 모아오는 길이었지요. 부인 송씨는 남편이 있는 남한 산성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북쪽 하늘에서 먹구름이 떼지어 산성을 에워싸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마당 쇠가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와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님, 장군님께서 어서 말하지 않고 뭐하느냐?
장군님께서 무고한 누명을 쓰고 지금 산성에서 참수형을 당하셨습니다. 송씨 부인은 놀라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부인은 한참을 울부짖었지요. 목 놓아 울던 부인이 무언가를 결심한 듯 자신이 모아온 쌀 가마니를 모두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시퍼런 강물에 몸을 던졌지요. 부인 송씨마저 그렇게 죽어버리자 소식은 빠르게 궁궐에까지 닿았고 이서 장군은 다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이름난 기술자들을 불러 모아 산성 공사 현장 전체를 차근차근 꼼꼼하게 살폈지요. 동남쪽은 성의 안과 밖이 모두 튼튼하고 빈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북서쪽에 비하여 땅도 더 깊이 다져졌지요. 또한 가파른 산세를 이용하여 더 높이 성벽을 올려 적들이 감히 올라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조사를 마친 기술자들은 입을 모아 이회 장군을 칭찬했습니다. 이서 장군은 이 사실을 임금에게 알렸습니다. 임금은 물론 나란 일을 맡아 하는 많은 대신들이 이회 장군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였지요. 임금은 그의 원혼이라도 달래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서 장군은 남한 산성 안에 청량당이라는 집을 지어 이회 장군과 부인 송씨의 위패를 모시고 해마다 제사를 올려 그들의 뜻을 기리고 위로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앞마당에 매가 앉았던 바위를 매바위라고 이름을 짓고 바위를 볼 때마다 이회 장군의 결백함을 기억하였지요. 매바위에 오랫동안 남아있던 내 발자국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관리가 발견하고 신기하게 여겨 잘 나갔다고 합니다. 처가 살이를 하는 남편. 광해군 시절 어떤 재상 하나는 세상 부럽지 않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 그 아들도 빠르게 출세하여 승지라는 요직까지 이르렀지요. 저택은 화려하였고 돈과 곡식은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집 사위는 김생이라는 선비였는데 신세가 너무 외롭고 기구하여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지요. 때문에 집안 식구들은 물론 집안의 노비들까지 김생을 홀대하며 쌀쌀이 대해 마부나 어린 노비들까지도 김생이라고 낮춰 부를 정도였지요. 오직 그 부인만이 김생을 가엾게 여기고 한결같이 돌보아 주었습니다. 김생은 새벽에 나갔다가 아침에 들어오거나 아침에 나갔다가 해가 저물어야 들어오곤 하였지요. 집에 들어올 때 김생은 장인 장모나 처남들에게 들킬까봐 작은 문으로 들어와 부인의 방으로 갔습니다. 부인은 항상 방문에 기대 서서 김생을 기다리다 들어오면 손수 옷을 받아 챙기고 밥상을 챙겨 올렸지요. 하인들마저도 모두 진수성찬을 배불리 먹었지만 김생에게 주어진 것은 언제나 나물 몇 가지 뿐이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안쓰러워 눈물을 흘렸지요. 그런데도 김생은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장인에게 빌어먹는 주제에 이것도 과분한데 무얼 속상해 하시오. 하루는 김생이 늦게 들어와 보니 부인이 없었지요. 혼자 방에 앉아 있노라니 부인이 담 뒤로 몸을 숨겨 살그머니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김생이 이상하여 물었지요. 아침에 어머니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먹고 입는 것을 모두 부모에게 의지하면서 김생에게만 정성을 다 쏟아부으니 곱게 보이질 않는다며 그러려면 나가 살으라 하더군요. 그런 말까지 듣고 방으로 들어와 서방님을 기다리다간
어머님께 또 한 소리 듣겠어서 뒷간에 간다고 하고 몰래 도망쳐 왔습니다. 그러니 서운하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장모님의 분부가 그러신데 당신은 왜 다시 건너왔소? 잠시 후 여자 종이 밥을 들여왔지요. 부인은 여자 종에게 자신이 방에 건너와 있음을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김생은 배가 고팠던지라 급히 밥을 먹었지요. 웬일인지 그날따라 밥상에 닭다리 한 개가 놓여 있었는데 부인이 그것을 먹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까 닭 한 마리를 솥에 삶을 때 고양이가 훔쳐 먹다 몸통 살은 다 뜯어먹고 다리 한 개만 뒷간 곁에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고기는 김생에게 주어라 하였지요. 그런데 정말 이것을 내왔군요. 더러운 것이니 드시지 마십시오. 장모님이 주신 특별한 고기인데 어찌 먹지 않겠소? 김생은 닭다리를 먹어버렸지요. 식사를 마친 김생은 다시 나가려 하였지요. 날이 어두운데 어디를 또 나가십니까? 부인, 오늘 밤 삼경에 동산에 올라가 멀리 궁궐을 살피시오.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가득할 것이니 만일 싸움이 오래 가거들랑 꼭 자결하고 삽시간에 진정이 되거든 어떻게든 목숨을 아껴 사시오. 남편의 진지한 말에 부인은 그러마하였고 그 후 김생은 나갔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말대로 삼경이 되자 뒷동산에 올랐지요. 장안을 내려다보니 사람 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남편이 농담을 했나 보다 생각하고 동산을 내려오려는데 문득 보니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말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궁궐을 뒤덮였습니다. 몇 분 동안 법석거리던 요란함은 한번 사그라지더니 간간히 불빛만 보일 뿐 잠잠하였지요. 재상 부자는 모두 궁궐에 숙직을 하고 있던 터라 집에 남자라고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어 부인은 궁금증만 커졌지요.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인이 궁궐로 재상의 아침밥을 가지고 가는데 궁궐에 들어가는 길에 수많은 기병들이 서 있고 사람들의 통행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인은 주인의 권세만 믿고 앞으로 나가려다 기병에게 맞고 말았지요. 하인이 황당하여 대들었습니다. 내가 누구 집 사람인 줄 알고 이러는 것이야. 내가 재상댁 사람이야. 이놈 보게 네 주인이 바로 임금을 해치려는 죄를 지은 괴수인데 네가 감히 그까짓 권세를 믿고 방자하게 구는 것이야. 하인은 오히려 매를 맞고 집으로 되쫓겨 왔습니다. 집에서는 하인의 이야기를 반신반의하였지요. 우리 집은 상감의 총애를 받는 집안이며 음모 또한 꾸민 적이 없는데 쉽게 망할 리가 없지. 분명 김생이 역모를 꾸민 것이 발각되어 신문을 당하는 자리에서 우리 집까지 끌어들여 묵은 감정까지 풀어낸 것일 게다. 넌 그래도 그놈이 좋으냐? 김생의 부인은 어떤 일인지 알 수가 없어 그저 어머니에게 머리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얼마 후 관에서 사람들이 나와 집을 뒤지기 시작하였지요. 문서를 압수하고 창고를 수색하니 식구들은 놀라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수색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지요. 궁금증을 이기지 못해 하인을 시켜 몰래 소식을 알아오게 했더니 한참 후 하인이 돌아와 말하였습니다. 어젯밤 새 임금님이 즉위하셨답니다. 옛 임금님은 귀향을 가셨고 조정에서는 각 대신들에 대해 벌과 상을 이야기한다 합니다. 혹
우리 대감님이 화를 입으셨나 해서 염탐했더니 대감님과 서방님께서는 혹독하게 형벌을 받아 머리가 깨지고 얼마 있으면 능지처참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님과 아가씨들은 모두 종살이를 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대감의 부인은 기절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갑자기 하인이 벌떡 일어나 눈물을 씻더니 말하였습니다. 아까 너무 마음이 급해 빼먹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쟨내가 관청에서 죄인을 신문하는 나리를 보니 김생과 아주 흡사했습니다. 혹 김생이 어떤 연줄로 벼슬을 얻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놈이 무슨 재주가 있어 그런 자리를 얻었겠느냐. 김생의 부인은 남편의 당부가 생각나서 어머니에게 말하였지요. 어머니, 세상 만사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나 사실일지도 모르니 가서 살펴보아도 좋지 않을까요? 너는 네 남편을 닮아가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한번 다녀옵죠. 혹시 모르니까요. 아니면 그만두면 되지요. 하인은 김생 부인의 말을 따라 다시 관청을 살피러 갔습니다. 하인이 관청을 살피는데 관아의 하인 2명이 제복을 입고 큰 길의 사람 통행을 막고 이어서 깃발을 든 기수 10명이 2줄로 서서 한 재상의 길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행렬은 한 나이 젊은 재상의 것이었는데 의복이 화려하고 뒤를 따르는 사람이 구름 같았습니다. 하인이 뚫어지게 살펴보니 그 사람은 분명 김생이었지요. 계속 뒤를 따라가자 앞서서 인도하는 사람은 곧장 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인이 관아의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요? 현재 이조판서이시면서 지금부서 금의대장, 어영대장, 동지성균관사, 사복시, 사역원 내의원의 제조를 겸하고 있습니다. 하인은 이 놀라운 사실을 집으로 돌아와 모두 고했지요. 대감 부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돌며 김생의 부인을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귀한 사람을 몰라보았구나. 머리를 찍고서라도 사과하고 싶구나. 혹시 네가 낳아준 사람의 은혜를 생각해 예전의 냉대를 용서해 준다면 좋겠구나. 너도 알다시피 너희 아버지와 오라버니 목숨이 칼끝에 달렸는데 네가 사위에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니? 아버지와 오라버니를 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저 또한 칼 위에 엎어져 죽어버릴 것입니다. 걱정 마셔요. 김생의 부인은 남편에게 긴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서방님의 말씀을 따라 죽음을 참고 살아있게 된 것은 제가 죽은 뒤 서방님이 쓸쓸하실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서방님을 생각하면 1000번 만번 기쁜 일이지요. 하지만 저희 집안에 재앙이 번졌으니 이 심정을 말로써 모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아버지와 오라버니의 살고 죽음에 따라서 제 운명도 같이 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좋은 집에 좋은 비단 방석을 깔고 앉아 계시더라도 옛날에 초가집에 사시던 것을 잊지 마시고 좋은 옷을 입고 계시더라도 예전의 낡은 옷을 잊지 마시고 귀한 음식을 드시더라도 예전의 나물 반찬을 잊지 마셔서 저승에 있는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편지는 하인을 통하여 김생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김생은 관아에서 사물을 보다가 이 편지를 받고는 눈물이 절로 흘렀습니다. 김생은 이튿날 관모를 벗고 엎드려 임금에게 말하였지요. 소인 벼슬을 반납하고 평범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갑자기
벼슬 자리를 내놓는다는 이야기에 임금은 그 연유를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생의 이야기를 들은 임금은 감동하였고 특별히 김생의 장인을 용서해 가까운 지방으로 귀양을 보내었지요. 김생은 임금님이 하사한 집으로 부인을 데려와 백년애로 하였고 처가 식구들도 모두 김생의 집에서 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